야, 노망난 할배가 여기서 난리치면 어떡하냐? 한 대 쳐야 정신 차리지. 북촌시장 한복판, 치매로 배회하던 70대 노인이 조폭 3명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목에 문신, 손에 쥔 강목. 주변 상인들은 숨죽인 채 외면했습니다. 강수진, 36세. 지금은 작은 태권도장 관장이지만 10년 전 707 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셋이서 여자 하나 못 이기면 창피하겠네. 덤벼봐. 찰나의 순간 수진의 주먹이 움직였습니다. 0.8초, 3명의 조폭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은 거대한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707 출신 여전사가 재벌과 손잡고 조폭을 소탕하는 정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30분. 강수진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하나, 둘, 셋. 침대 옆 바닥에서 시작되는 팔굽혀펴기 200개. 10년 전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습관은 저녁 후에도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8번째 세트를 넘어갈 때쯤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개를 채우는데 정확히 8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수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왼쪽 어깨에 남은 총상 흔적. 5년 전 북한 지역 작전 중 입은 부상이었습니다. 그 작전 이후 명예 전역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쫓겨났다고 보는 게 맞았습니다. 여군이 무슨 707이냐? 계집애가 나대다가 팀원들 위험에 빠뜨렸어. 상관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백한 성공 작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수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한옥을 개조한 작은 태권도장, 무진관. 진정한 물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태권도보다 컴퓨터 학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반 수강생은 고작 12명. 그나마 절반은 3개월 안에 그만뒀습니다. 오전 9시 보조 코치 민호가 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장님, 임대료가 또 올랐대요. 민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건물주가 장사할 마마에 없나 봐요. 버티는 수밖에. 여기 떠나면 우리 갈 데가 어딨어. 수지는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관장님, 이렇게 계속 버티기만 하면. 민호야, 걱정하지 마. 모든 방법이 있을 거야. 수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수강생은 줄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지는 북촌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40년 된 할머니 반찬 가게, 50년 된 떡집, 60년 된 철물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개발 바람에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다. 생선가게 김 사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70대의 그는 이 시장을 지키는 몇 안 되는 원로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 잘 되세요? 수진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잘 되긴. 요즘 사람들이 다 대형마트 가지. 여기 누가 와. 김 사장님이 허허 웃었지만 눈가엔 그늘이 졌습니다. 사장님,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들었지. 뭐, 나이 먹은 놈이 어디 가겠나? 여기서 끝까지 버티는 거지. 수지는 고등어를 살펴봤습니다. 싱싱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2마리 주세요. 그래, 우리 수진이 잘 먹어야지. 김 사장님은 고등어를 싸주며 조기 1마리를 덤으로 넣어줬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괜찮아. 옛날에 내 아버지가 여기서 장사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신세졌는데. 이 정도야 뭐. 김 사장님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980년대생인 수진에게 이 전통시장은 유년의 추억 그 자체였습니다. IMF 때 사업 망한 아버지가 이 시장 구석에서 좌판 깔고 생선 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옆가게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며 반찬 챙겨주시던 따뜻함도 함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먹을게요. 수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갓 찐 떡을 내놓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인절미 맛있게 쪘어. 하나 먹어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수지는 인절미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맛, 이런 정, 이런 따뜻함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5명, 중학생 2명, 총 7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품새부터 시작할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관장님, 품새 말고 겨루기 하면 안 돼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품새가 기본이야. 기본이 튼튼해야 응용도 할 수 있어. 에이, 재미없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고 남을 보호하는 기술이야. 함부로 쓰면 안 돼.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품새를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수지는 한 명 한 명 자세를 교정해줬습니다. 지민아, 발각도가 틀렸어. 이렇게 해봐. 네, 관장님. 준호야, 주먹을 더 단단히 쥐어.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수진에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민호도 수업을 정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관장님, 내일 봬요. 그래, 조심히 가. 혼자 남은 도장. 수지는 샌드백을 쳤습니다. 퍼, 퍼, 퍼.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707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독한 훈련, 위험한 작전, 그리고 마지막 배신.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더 세게 날렸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수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주신 고등어를 꺼내 구웠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한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북촌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옥 지붕들 사이로 현대식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 하지만 곧 이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수진을 짓눌렀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 한옥들도 시장도 자신의 도장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고등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 날 오후 2시, 수지는 김 사장님에게 받은 고등어와 조기가 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고등어구이로 결정했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는데 갓 찐 떡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시장의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할배. 정신 좀 차려봐요. 저리 가란 말이야. 내 돈 어디 갔어? 너희가 훔쳐갔지? 수진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과일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시계를 찬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행동은 영락없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돈 안 가져갔어요. 진정하세요. 거짓말이야. 분명히 여기 뒀는데. 노인이 과일 상자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과와 배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진도 20m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진짜. 그때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목과 손등에 문신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 노망난 할배가 여기서 장사 방해하면 어떡하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노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형님, 저런 미친놈은 한 대 때려야 정신 차립니다. 옆에 남자가 주먹을 쥐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건 안 돼. 뇌가 판단하기도 전에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707에서 익힌 전투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재빨리 노인과 조폭들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차분하게 뛰었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왜 나서? 리더 남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이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실례했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비켜. 오늘 이 동네 분위기 좀 잡고 가야겠는데. 재개발 반대하는 놈들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지.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여자 진짜. 형님, 제가 처리할까요? 옆에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리더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수진은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발로 상대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707에서 수천 번 반복한 관절기였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연이. 조용히 가세요. 여기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왼쪽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수진은 반보 뒤로 물러나며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수진은 왼쪽 남자의 팔을 잡아 당기며 오른쪽 남자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남자가 부딪혔습니다. 그 틈에 수진은 왼쪽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정확히 0.8초. 3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드득. 리더가 이를 갈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죽었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요.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황 사장님 알지? 황태산 사장님. 이 동네 곧 다 우리 거야. 재개발되면 너희 같은 거지들 다 쫓겨날 거라고. 빨리 안 가요?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세 남자를 꿰뚫었습니다. 리더 남자가 침을 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고 봐. 오늘 일 절대 아니죠. 황 사장님께 다 보고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세 명은 욕설을 퍼부으며 시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아, 대단하다. 우리 영웅이네. 김 사장님도 멀리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황태산, 요즘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인물입니다. 조폭 출신으로 건설업에 손을 댄 위험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고층 빌딩을 올리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대단한 실력이시네요. 그런데 이분은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가에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때 양복 입은 50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급하게 뛰어온 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비서, 여기 있었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혼자 나오셨습니까? 사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십니까? 양복 남자의 목소리에 다급함과 걱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노인은 평범한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성그룹 한국진 회장님이십니다. 양복 남자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회장님을 도와주신 분이십니까? 네, 그냥 지나가다가 조폭들이 시비를 걸어서. 조폭들이요? 서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회장님께서 3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 중이십니다. 가끔 이렇게 배회하시는데 오늘은 집에서 나오신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 비서는 공손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서재민.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검은 가죽 점퍼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황태산이라는 사람 이름을 댔고요. 서재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자들이군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은인을 꼭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사모님께서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재벌가와 엮이는 건 복잡한 일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진 회장이 갑자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딸 같소.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감정만큼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생선 팔던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맞았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 그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섰더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자존감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들르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서재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검은색 제네시스를 따라갔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대단하네. 재벌이랑 아는 사이였어? 아니야, 처음 만난 것 같던데. 김 사장님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가볍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차에 타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차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진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서재민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태산,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무언가 큰 일에 휘말리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사저,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2,000평 규모의 한옥이었습니다. 차가 대문을 지나자 아름답게 정돈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년은 됐을 법한 소나무들과 작은 연못에 헤엄치는 비단잉어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린 본체가 웅장하게 자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수지는 어색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평은 좋게 돼 보이는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앞에는 6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 한국진 회장의 부인 이숙희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이숙희 여사가 찻잔을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제 딸이었다면 저렇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옆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이 말했습니다. 한지우, 한국진 회장의 장녀였습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현재 한성그룹 유통부문 이사였습니다. 격투기라도 배우셨어요? 움직임이 정말 전문가 같던데요. 군대에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했어요. 707요? 그 유명한 이숙희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실력자시네요. 여성으로 707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북촌에서 작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서재민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서재민이 공손하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태권도장 1년 임대료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제가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아닙니다. 회장님의 목숨은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태권도장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반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절반만 받겠습니다. 2,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숙희 여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아까 그 조폭들이 언급한 황태산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자가 바로 우리의 골칫거리입니다. 이숙희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건강하실 때는 한성그룹이 그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상인들과 협의하고 보상도 제대로 해주면서 진행하려 했죠.
하지만 회장님이 병안으로 은퇴하시면서 한지우가 이어받았습니다. 황태산이 끼어든 겁니다. 그는 원래 90년대 시장 일대를 장악했던 조직폭력배였어요. IMF 이후 건설업에 손을 댔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상인들을 협박하고 가게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폭행 사건도 여러 건 있었어요. 경찰은요? 그쪽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관할 서장이 그의 뒷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증거는 없지만요. 수진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은 당신이 황태산의 부하들을 제압한 겁니다. 그들은 분명 보복할 거예요. 수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큰 건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에 발을 담근 것 같네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한지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위기입니다. 회장님의 병안으로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어요. 회장님의 동생, 한국선 부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태산과 뒷거래를 하고 있어요. 시장 재개발 이권을 황태산에게 넘기는 대신 황태산이 자금을 대서 한국선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래. 그럼 당신들은? 우리는 회장님의 뜻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경영상으로 힘이 부족합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부패한 권력, 약자를 짓밟는 폭력, 그리고 침묵하는 정의. 707에서 쫓겨난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 시장 상인들을 지키고 싶어요. 황태산을 막고 제대로 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저도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이숙희 여사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쁜 놈들 혼내주는 것. 서재민이 감격한 표정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한성그룹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촌시장 인근 유흥주점. 이 미친년이 감히 형님들 손목을 꺾어. 황태산이 소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58세 황태산의 얼굴에는 칼자국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90년대 조직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너희 셋이서 여자 하나 못 이기고 쫓겨왔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완전히 군인이었어요. 황태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사해.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약점이 뭔지 다 파헤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 쪽 움직임도 확인해. 한국진 그 늙은이가 치매로 나가떨어졌다고 안심하면 안 돼. 그 와이프랑 딸년이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황태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북촌 시장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낡은 시장 다 밀어버리고 30층짜리 올리면 최소 3천억이야. 내 인생 마지막 대박이 저기 있어.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해되는 건 다 치워버려. 깔끔하게. 3일 후 수진의 태권도장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재민 비서실장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 관장님,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지금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신? 황태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수지는 도장에서 청소 중이던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수업 내가 맡아줘. 급한 일이 생겼어. 네, 관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지는 서재민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빠르게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30분 동안 서재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비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숙희 여사와 한지우 이사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석 변호사님입니다. 서재민이 소개했습니다. 저희 가문의 법률 고문이십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15년간 일하신 베테랑이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수진 씨, 당신의 경력을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최민석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5년 복무 대테러 작전 12회 참여, 우수대원 표창 3회.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전역했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왜 명예 전역을 했죠?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수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왜 707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최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숙희 여사와 한지우도 궁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작전 중 상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판단대로 움직였으면 인질 3명이 죽을 상황이었어요. 제가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인질을 모두 구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군법회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민석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군이 조직을 망친다는 여론이 내부에서 빠르게 조성됐고 저는 조용히 나가는 조건으로 명예 전역했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황태산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민석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황태산은 현재 33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건설회사들이지만 실제로는 폭력 조직을 기반으로 한 사업체들입니다. 지난 5년간 폭행 사건 17건, 방화 사건, 협박 사건 23건이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제대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완전히 매수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명백합니다. 특히 북촌 지역 관할 경찰서장 박영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는 황태산의 최측근입니다. 한지우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도 황태산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 속 남자는 한국선, 한국진 회장의 친동생이자 한성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삼촌이 직접 연루됐다는 겁니까?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난달 황태산과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측 사람이 직접 목격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한지우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태산이 200억 원을 대주고 그 돈으로 한국선 부회장이 이사들을 하나씩 매수해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렇게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죠. 대신 북촌시장 재개발 사업권 전체를 황태산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겁니다. 완전한 배신이군요. 친형제끼리.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도 재벌 앞에서는 결국 적이 됩니다. 이숙희 여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건강하실 때는 형제간 우애가 정말 돈독했어요. 명절 때마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회장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신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변하더군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 계획은 이렇습니다. 서재민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차근차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황태산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합니다. 그의 자금줄, 정치권 인맥, 치명적인 약점을 모두 찾아냅니다. 2단계, 시장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황태산의 폭력으로부터 확실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3단계, 결정적인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황태산과 한국선 부회장의 비리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모읍니다. 4단계,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법적 공세와 동시에 이사회에서 한국선을 완전히 축출합니다. 수지는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황태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지금쯤 이미 저를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약점이 뭔지, 모든 걸 파헤치고 있을 거예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서재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24시간 전문 경호원을 붙이려 합니다. 최소한 4명 이상의 경호팀으로 구성할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위험합니다. 한지우가 반대했습니다. 황태산의 부하들이 저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을 완벽하게 증거로 남기면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다칠 수도. 저는 707 출신입니다. 그 정도 위험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최민석이 수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강수진 씨, 혹시 복수하고 싶은 겁니까? 당신을 부당하게 군대에서 쫓아낸 그 시스템에 대한 복수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시장의 상인들, 김 사장님 같은 분들, 그들은 제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IMF 때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짓밟으려는 황태산 같은 인간들을 저는 그냥 둘 수 없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수진의 말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숙희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뒤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태권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낮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상한 검은색 승용차가 도장 앞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혹시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죠? 요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곧 좀 위험한 일이 있을 거야. 수진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너는 당분간 도장에 나오지 마. 일주일 정도 쉬어.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인데? 위험할 수 있어. 내가 일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집에 있어. 알겠지? 관장님, 내 말 들어. 부탁이야. 제발. 수진의 단호한 눈빛에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도장. 수진은 샌드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퍼, 퍼, 퍼. 규칙적인 소리가 텅 빈 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고. 그때 갑자기 커다란 파열음과 함께 도장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벽돌 한 장이 날아들어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벽돌에 쪽지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늘 밤 12시 시장 창고 혼자 와라. 안 오면 시장에 불 지른다. 마이너스 황태산. 수지는 쪽지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서재민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12시 작전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 완료하세요. 밤 11시 50분. 북촌시장 후문 창고. 수지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창고 안은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담배 연기가 섞여 숨쉬기조차 불편했습니다. 천장에 희미한 전등 하나가 간신히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 몇 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면서 주변 상황이 선명해졌습니다. 황태산이 낡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건장한 부하들 10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쇠파이프나 강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고 구석구석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황태산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만. 혼자 왔어? 당신이 그러라고 했잖아요.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707에서 수없이 반복한 침착함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황태산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창고 바닥에 울렸습니다. 수진에게 다가오는 황태산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용감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황태산. 90년대 북촌파 조직원, 2000년대 건설업 진출, 현재 33개 업체 운영 중. 폭행 전과 산범이지만 실형은 한 번도 안 살았죠. 경찰, 검찰에 인맥 있고요. 수진의 냉정한 대답에 황태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좀 했네? 그럼 알겠지. 나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황태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부하들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오른쪽에서 강목이, 왼쪽에서 쇠파이프가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른쪽 남자의 강목을 몸을 틀어 피하며 재빨리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남자가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왼쪽 남자의 쇠파이프를 손으로 잡아채 그의 복부에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두 남자가 신음하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산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다 달려들어. 10명이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아무리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 해도 무기를 든 10명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막고 반격했습니다. 오른쪽 공격을 막으면 왼쪽에서 강목이 날아왔고 앞에 적을 제압하면 뒤에서 쇠파이프가 휘둘렀습니다.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쇠파이프 하나가 수진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예전 북한 지역 작전 중 총상을 입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고통이 번개처럼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끄어!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강목이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수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비린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산이 수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목이 꺾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라. 나는 황태산이다. 이 동네의 주인이야. 한성그룹 같은 재벌들이 뭐가 대수냐? 돈이면 다 해결돼.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전부 내 편이야. 피를 흘리면서도 수지는 오히려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황태산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지금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수진이 힘겹게 옷깃을 벌렸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옷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도 카메라 3대가 더 설치돼 있고요. 음성도 전부 녹음 중입니다. 당신이 한 말, 한 행동 전부 다요. 황태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으며 파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수진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창고 문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 20명이 거센 기세로 돌입했습니다. 한성그룹 경호팀이었습니다. 꼼짝마. 경호팀장이 황태산의 손목을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쇠파이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황태산의 부하들이 모두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피를 흘리며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늦었잖아요. 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뇌진탕은 없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어깨 타박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최소 일주일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침착한 설명에 한지우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모한 작전이었어요. 서재민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틀었습니다. 황태산이 수진을 폭행하는 장면과 그가 한 모든 발언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음성도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폭행죄 협박죄로 충분히 구속 가능합니다. 최민석 변호사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짚으며 결정적 장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주요 언론사에도 동시 제보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고소가 기각됐습니다. 한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상 편집 가능성이 있고 수진 씨의 선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말도 안 돼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 검사 김태훈이 황태산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 형태라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최민석이 좌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속보 화면에 한국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성그룹 이사회에서 한국선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정격 선출됐습니다. 한국진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나며 화면 속 한국선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한성그룹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북촌시장 재개발은 황태산 대표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숙희 여사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완전히 졌어요. 한지우가 주먹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지분이 아직 35%나 됩니다. 황태산을 먼저 무너뜨리면 삼촌도 무너집니다. 병원 침대에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맞아요. 황태산의 치명적인 약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약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수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찾아야죠. 하지만 그날 밤 자정, 더욱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촌시장 곳곳에서 거대한 붉은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 붉은 불길이 북촌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병원 침대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화염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방차 10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이미 시장의 절반 이상이 검은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으며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목재와 천, 음식물이 뒤섞여 타는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재가 수진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려 생선가게가 있던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갈비뼈의 통증 따위는 잊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수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화염의 굉음과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소방관 한 명이 달려와 수진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소방관의 얼굴에 그을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기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김 사장님이요. 이미 전원 대피 완료됐습니다.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어요. 안심하세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끝이었습니다. 40년, 50년을 지켜온 터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걷히고 폐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대 상인들이 무너진 가게 앞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재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기 넘치던 시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생선가게가 있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타버린 간판 조각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여기서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가벼웠습니다.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옆 떡집 할머니도 철물점 주인도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황태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수진이 진화 작업을 지휘하는 소방관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재 원인이 뭡니까? 소방관이 헬멧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만 동시다발로 3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거는요? 시장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전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요. 너무 정교합니다. 수지는 이를 갈았습니다. 황태산이었습니다. 창고에서의 작전 실패에 대한 보복이자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려 토지를 손에 넣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황태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잔인한 미소가 생생했습니다. 한성그룹 비밀 회의실. 오전 10시였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평화로웠지만 회의실 안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석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보고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상인 150명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습니다. 황태산은 이제 합법적으로 그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경찰 조사는요? 형식적입니다. 담당 형사가 이미 황태산 쪽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겁니다. 침묵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렸습니다. 이숙희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수진 씨를 위험에 빠뜨리고 상인들만 피해를 입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만두는 게 나을지도. 안 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더 날카롭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황태산의 조직 안으로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한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황태산의 약점은 조직 내부에 있습니다. 비자금 계좌, 뒷거래 증거, 범죄 기록. 모두 조직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경찰도 검찰도 믿을 수 없다면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재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707 출신입니다.
잠입 작전이 제 전문이에요. 최민석이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황태산은 당신 얼굴을 압니다. 어떻게 들어간단 겁니까? 수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황태산에게 거래를 제안하겠습니다. 한성그룹 내부 정보를 빼내주는 조건으로 저를 고용하라고요. 이중 스파이란 말입니까? 황태산은 탐욕스러운 인간입니다. 한성그룹 내부 정보를 목말라 할 거예요. 돈과 권력에 눈먼 인간은 의심보다 욕심이 앞서거든요. 이숙희 여사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수진이 고개를 돌려 창밖의 북촌 시장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제 아버지도 저런 식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IMF 때 사업이 망했어. 빚쟁이들한테 매일 쫓기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난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무력했는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자살하셨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번엔 제가 지킬 수 있어요. 수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숙희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어요. 3일 후 수진은 외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황태산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황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누구시죠? 강수진. 창고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황태산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아직 살아있었어? 용하네. 거래하고 싶어요. 한성그룹 내부 정보를 줄 수 있어요. 한지우 이사의 일정, 서재민 비서실장의 계획, 이숙희 여사의 자금 흐름까지요. 전화 너머로 황태산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 돈 때문이죠. 한성그룹 편에 섰다가 완전히 지는 싸움이더라고요. 이기는 쪽에 붙는 게 현명하잖아요. 전화 너머로 황태산의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현실적이네. 맘에 들어. 내일 사무실로 와. 선불로 1억 주세요. 오케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공중전화 부스를 나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한성그룹 비밀 작전실. 서재민이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기기들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비였습니다. 이걸 항상 몸에 지니세요.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위험하면 즉시 구조팀을 보냅니다. 한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약속이에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은 혼자 텅 빈 도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했습니다. 주먹으로 샌드백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퍽, 퍽, 퍽. 피가 손등에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세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고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끝까지요. 죽더라도 후회 없이요. 수지는 황태산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평 규모의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값비싼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권력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잘 왔어. 황태산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30대 여성과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황태산의 눈빛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돈부터 주시죠.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황태산이 피식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검은 가방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돈을 대충 확인하는 척하며 속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신 차려. 좋아요. 그럼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일단 앉아. 천천히 얘기하자. 황태산은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수진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넌 특이한 여자야. 707 출신이 왜 돈 때문에 배신을 해?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의로 밥 먹고 살 수 없어요. 황태산이 크게 웃었습니다. 연기가 공중에 퍼졌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나도 처음엔 정의감에 불탔었어. 90년대 조폭 세계 들어갔을 때는 동네를 지킨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았어. 힘이 정의야. 돈이 정의야. 공감합니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임무. 한지우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수지는 그날부터 2주 동안 황태산의 조직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낮에는 한성그룹 사람들과 만나 가짜 정보를 건네주며 이중 스파이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밤에는 황태산의 부하들과 어울리며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부하들이 술에 취해 허튼 소리를 할 때마다 수지는 옷 속 도청기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황태산의 사무실에 혼자 남겨질 때마다 재빨리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죽는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증거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비밀작전실에서 서재민이 모니터를 보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황태산이 지난 5년간 40개 계좌로 비자금 580억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장 박영철에게 매달 3천만 원씩 뇌물을 전달하고 있고요. 검사 김태훈에게는 작년에 5억을 송금했습니다. 시의원 3명, 구청 공무원 5명도 매수했습니다. 서재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최민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철수시키죠. 하지만 한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황태산과 삼촌의 직접적인 거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삼촌을 이사회에서 몰아낼 수 없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2주째 되던 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황태산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요? 한국선 부회장이랑 만나. 최종 계약하는 날이야.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어. 밤 10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VIP룸이었습니다. 황태산과 한국선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뒤쪽 구석에서 대기했습니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황 사장, 오랜만이요. 한국선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장 되셨다며? 형님 덕이지 뭐. 이제 약속 지킬 때가 됐소. 한국선이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수지는 옷 속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북촌 시장 부지 3만 평, 재개발 사업권을 황 사장에게 넘기겠소. 대신 추가로 100억 더 필요하오. 황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속과 다른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소? 100억 추가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태산이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두 사람이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진의 옷 속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도 도청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VIP룸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호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수진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요. 도청 장치 확인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들켰다. 황태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한국선도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황태산이 수진에게 달려들어 옷을 찢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전자기기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빛을 반사했습니다. 크크크. 한성그룹 년들이 너 보낸 거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황태산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지하실로 데려가. 조용히 처리한다. 한국선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이미 늦었소. 당신도 공범이야. 계약서에 서명했잖소? 한국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질질 끌려가는 순간 재빨리 옷 속 깊숙이 숨겨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버튼이 눌리는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때 와줘. 지하주차장. 수진은 콘크리트 기둥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황태산이 쇠파이프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쇠파이프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707 출신이라며? 고문 훈련도 받았겠네. 얼마나 버티나 볼까? 당신 후회할 거야. 후회? 황태산이 쇠파이프로 수진의 복부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한성그룹 년들한테 뭘 넘겨줬어? 아무것도. 또 한 대가 갈비뼈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버지. 5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가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꽁. 한성그룹 경호원 20명이 돌격 대형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들 뒤로 경찰 특공대까지 함께였습니다. 검은 제복의 특공대원들이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황태산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특공대장이 황태산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태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폭행,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무슨 소리야? 당신들 내 편 아니었어? 우리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다.
북촌서하고는 다르지. 황태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한성그룹이 경찰청 본청과 직접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서재민이 달려와 수진을 풀어줬습니다. 괜찮습니까? 살았네요. 증거 모두 확보됐습니다. 황태상과 한국선 부회장의 거래, 폭행 장면 전부요. 이제 끝났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황태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후회할 거라고. 황태산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선도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한국선 부회장의 황태상과의 불법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이사회는 한국선을 즉각 해임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한지우가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한성그룹을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북촌시장 재개발은 원래 계획대로 상인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수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갈비뼈는 완전히 회복됐고 어깨의 타박상도 거의 나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태권도장 앞에 도착하자 민호와 수강생들이 풍선과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웅 관장님.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와 수진을 에워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관장님, 뉴스 다 봤어요. 완전 멋있었어요. 사인해 주세요. 수진은 웃으며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손들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이 평범한 일상이. 북촌시장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한성그룹은 상인들과 수없이 협의하며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곳곳에서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건물들 사이로 옛 한옥의 기와 지붕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수진아, 김 사장님이 새로 지어지는 생선가게 앞에서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70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장님, 가게 크기 괜찮으세요? 괜찮긴. 너무 좋지. 한성그룹에서 임대료도 10년간 반값으로 해준대. 시설 지원도 받고. 정말 다행이네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다 쫓겨났을 거야. 떡집 할머니, 철물점 주인,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 은인이야.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이 장관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커피를 따르며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한지우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성그룹 사회공헌 이사직입니다. 연봉 3억 원, 완전 자율 근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거절하실 거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자리는 태권도장이에요.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설계도였습니다. 북촌시장 재개발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곳에 태권도장을 입주시키고 당신이 운영하는 거예요. 임대료 무료, 시설비 전액 지원입니다. 정말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된 무도를, 제대로 된 정신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두 여성이 악수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6개월 후 법원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황태상과 한국선이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1심 선고 결과 피고인 황태산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한국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 박영철과 검사 김태훈도 각각 징역 8년,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촌시장은 북촌문화마당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시장의 따뜻한 인심과 현대시설의 편리함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갔고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그 중심에 무진관 커뮤니티 센터가 우뚝 섰습니다. 1층은 태권도장, 2층은 주민문화공간, 3층은 청소년 상담센터였습니다.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식 건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3층 건물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광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상인들, 한성그룹 임직원들,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 위에 수진이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강수진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고 지금은 태권도 관장입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정의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났죠. 여자라서 조직에 맞지 않아서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지켜주는 것,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것, 불의에 맞서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힘, 불의에 맞서는 용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요. 그게 제가 배운 707의 정신이고 앞으로 전할 무진관의 정신입니다. 관중석 맨 앞에 앉은 한국진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수진의 얼굴만큼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저 아가씨, 우리 딸 같아. 이숙희 여사가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네, 당신. 우리 딸이에요. 저녁. 개관식이 끝나고 수진은 혼자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북촌시장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IMF 때 모든 걸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지킬 수 있어. 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키며 살겠어요. 아버지처럼 무너지지 않을게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 제가 이룰게요. 정의로운 세상을요. 약자가 짓밟히지 않는 세상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관장님, 어디 계세요? 축하 파티 시작했어요. 가고 있어. 금방 갈게. 수지는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도장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7에서 쫓겨난 여전사는 이제 동네 태권도 관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이었습니다. 1년 후 무진관 커뮤니티 센터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태권도장이 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진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한지우 회장 체제 하에 사회공헌 경영을 실천하며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태권도는 싸움 기술이 아니야. 나를 지키고 남을 지키는 기술이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면 안 돼. 알겠지? 네. 아이들의 우렁찬 대답 소리가 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합 소리가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의로운 어른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707에서 배운 걸 전하는 방법이야. 도장 입구에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12살쯤 돼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신발이 낡았습니다. 여기서 태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이름이 뭐니? 김지은이요. 근데 저희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수지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소녀의 작은 몸이 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는 돈 없어도 배울 수 있어. 대신 열심히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해요. 소녀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수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 명씩 지켜주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해가 저물었습니다. 북촌 시장에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도장에서 흘러나오는 기합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누군가의 싸움으로 지켜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 중 한 명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요. 강수진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 약자를 지키는 싸움이요. 그것이 707 출신 여전사 강수진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